혹시 미치도록 잡고 싶은데 차마 잡을 수 없었던 인연이 있으신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이별을 고해야만 했던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두 남녀의 조금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느 공항이라고? 장난하는 거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제 발밑에서 삐약거리며 모이를 쪼고 있는 병아리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양계장. 아니, 어느 공항이냐고 묻잖아. 됐어. 도시 사람은 이해 못해. 다신 나 찾지 마. 우리 난 어울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린 채 조용히 눈물 두 방울을 흘렸죠. 비록 랜선 연애였지만 온산의 원숭이들 중 제 엉덩이가 가장 빨갰던 그 시절은 제 인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귄 건 반년. 제가 실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향에 내려왔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얼굴도 못 보는 랜선 연애인데 도시에서 채팅하나 시골에서 채팅하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통화 중에 들리는 돼지 멱다는 소리에 그가 동물원에 놀러 왔냐고 물었을 때도, 끼걱거리는 제 침대 소리에 혹시 해금을 연주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도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새벽까지 통화를 하는데 마당의 수탉이 갑자기 목청껏 우는 겁니다. 그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저는 자는지 안 자는지 보려고 제가 한 번 울어본 거라고 둘러댔죠. 그는 신이 나서 똑같다며 한 번 더 해달라고 졸랐고 저는 새벽 4시에 닭장으로 달려가 다시 울어주기만을 바라며 닭들을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켜주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달 수령지가 무려 60km 떨어진 읍내였거든요. 저는 읍내에 아무 주소나 찍어주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 3륜차로 갈아탄 뒤 다시 택시를 타고 겨우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에 받은 5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저는 길가에 쭈그려 앉아 추위에 덜덜 떨며 그 치킨을 다 먹고 다시 택시와 3륜차와 자전거를 갈아타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죠. 자기야, 케이크도 하나 더 시켰어. 잊지 말고 받아와. 그 순간 제 심정을 누가 알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마을에서 읍내까지의 60km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격지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헤어지자. 우리는 동시에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크고 우리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소처럼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과 상사의 갑질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던 시절, 퇴근 후 즐기는 게임 한 판이 유일한 낙이었죠. 저는 생존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했습니다. 총을 들고 적을 쏘는 쾌감은 엄청났지만 실력은 형편없었죠. 매일같이 팀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게임을 끊지 못하던 어느 날 그를 만났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2명을 가볍게 제압하는 그의 실력에 저는 이 사람이 바로 고수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그의 뒤에 딱 붙어 움직이는 구급상자이자 총알 창고가 되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제 총알을, 구급상자가 필요하면 제 것을 건넸습니다. 그가 쓰러지면 구해주고 적이 쏘면 제가 대신 총알바지가 되어주었죠.
제가 5번째로 몰래 구급상자를 던져주었을 때 마이크 너머로 그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함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인, 눈도 깜빡 안 하고. 너 혹시 내 스토커냐? 저는 그의 발밑에 총을 한 발 쏘며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쭈, 삐지기도 하네. 제가 휙 돌아서 도망가자 그는 뒤쫓아오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형님으로 모신 이상 형님이 캐리해준다. 가서 약이나 찾아와. 치킨 먹여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몸은 정직하게 폐가로 달려가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른 팀원들과 밖에서 적들을 소탕하는 동안 저는 집안이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숨어있던 적의 헤드샷 한 방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다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쪽에서도 다른 팀과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긴박했고 팀원들은 그를 재촉했습니다. 얘야, 쟤 버려. 시간 없어. 적들 몰려온다고. 자기장도 오는데 뭐해. 하지만 그의 위치 표시는 점점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제가 탈락하기 직전 그는 창문으로 천사처럼 날아들어 저를 구했습니다. 약 먹어. 저는 타자를 칠 겨를도 없어 마이크를 켰습니다. 없어 다 넣어줬잖아.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약을 꺼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아는 사이 아니었으면 좋아하는 줄 알았겠네. 그가 약을 꺼내는 순간 자기장이 덮쳐왔고 저희는 약을 먹다 말고 함께 사이좋게 죽어버렸습니다. 게임 속에서 저희 둘은 애타게 살려줘를 외쳤지만 팀원들은 둘 다 바보냐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죠. 과정은 조금 낭만적이었지만 결말은 조금 멍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무슨 일이든 게임에서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정말 대단해서 저는 그저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도 연전연승을 거두었죠. 섣달 금음날 밤 게임에 접속한 저를 보고 그가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게임이라니 솔로인가 보네.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 못할 것도 없지? 네, 과정은 충동적이었지만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전화로 수다를 떨고 일상을 공유했죠. 그는 서울에 살고 최근 일이 한가하며 친구도 많고 집안도 꽤 유복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전화 너머로 집안 도우미 아주머니와 부모님이 보내주신 킹크랩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상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킹크랩은커녕 시장에서 파는 꽃게 한 마리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이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걱정 없이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맑고 빛이 났나 봅니다. 제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처럼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저는 점점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계속된 업무 스트레스와 실직의 충격으로 무너져 내릴 때쯤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저는 짐을 싸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작은 마을로요.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게임에 접속해보니 제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그 역시 단 한 번도 게임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닭과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온 동네 TV와 인터넷을 고쳐주었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나야. 사람 살려. 읍내에서 온 3륜차가 마을 입구 진흙탕에 빠졌어. 저는 장화를 신고 연장을 챙겨 곧장 달려나갔습니다. 어제 내린 폭설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고 아마 읍내에서 손님을 태우고 온 3륜차가 길에 익숙지 않아 사고가 난 듯했습니다. 우리는 진흙 속에서 두 사람을 끌어내고 차를 일으켜 세웠죠. 기사 아저씨는
사투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씨, 재수 없게. 10,000원 벌자고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람. 다른 한 명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냈습니다. 흙투성이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은 그가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설을 새러 온 도시 청년이거나 어느 집 새 사위일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집인데 이렇게 운이 없대. 얼른 가서 씻어요. 말을 마친 저는 연장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주머니에서 깨끗한 지갑을 꺼내 기사 아저씨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밧줄을 정리하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는 흙 묻은 5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아저씨에게 건넸고 아저씨는 금세 태도를 바꿔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설 새러 오셨수? 고향이 여긴가? 아니요, 여자친구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사람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소란 마을 맞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위에 있던 친절한 마을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그럼 맞고 말고.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우리 하나가 이 동네에서 제일 똑 부러지고 요즘 시간도 많아. 누구 찾는지 걔한테 말만 혀, 걔가 데려다 줄겨. 저는 이틀 전 걸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잔뜩 쉰 것에 남몰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태연한 척 구수한 사투리를 쓰며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동네는 작아서 찾으려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루면 찾아요. 없으면 뭐 여기 없는 거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햇살 아래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별을 가득 담은 것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은 제가 수없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기훈입니다. 마을에는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진흙탕 옆에 흙투성이로 서 있는 기훈 씨를 보니 그가 저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서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날도 저물었는데 오늘 밤은 우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제가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그래도 못 찾으면 그땐 그냥 돌아가세요. 여자친구분이 여기 안 계신 걸 테니까. 기훈 씨가 또 돈을 주려 하기에 저는 휙 돌아섰습니다. 됐어요. 저 지금 부녀회장 선거 나가려고 이미지 관리 중이거든요. 좋은 일 하는 셈 칠게요. 저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나와 기훈 씨의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소란마을은 산골짜기에 있어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이 추웠습니다. 집에는 할머니 방에만 온풍기가 있어 저는 뜨거운 물을 담은 물주머니 2개를 그의 이불 속에 넣어주었죠. 그때 마침 기훈 씨가 씻고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새하얀 스웨터 덕분에 낡고 칙칙한 방 안에서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정말 잘생겼더군요. 반듯하면서도 어딘가 반항적인 느낌이 드는 그야말로 제 취향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있으면 정체를 들킬까봐 저는 쉬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방을 나오려 했습니다. 이건 뭐죠? 기훈 씨가 물주머니 2개를 들고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밤에 추우니까 안고 자요. 그는 제 말에 피식 웃더니 물주머니를 제게 던졌습니다. 집에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2분이 쓰세요. 전 남자라 몸에 열이 많아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차 말하니 저도 더는 사양하지 않고 물주머니를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바로 옆방에 랜선 남자친구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상상과 똑같았고 목소리마저 그렇게 감미로웠죠. 자요. 설마 제가 그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청까지 듣는 걸까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이내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 씨.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툇마루 아래 이불을 뒤집어 쓴 그림자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기훈 씨는 물주머니를 꼭 껴안은 채 아까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이 울상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여긴 정말 춥네요. 1월에 북유럽에 갔을 때도 영하 3, 40도였는데 이렇진 않았어요. 여긴 추위가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의 옆에 앉아 화로에 숯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이곳은 외진 산골이라 난방시설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해마다 이런 추위를 견뎌야 했죠.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네요. 그가 무심코 뱉은 말에 수들렀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건 당연하죠. 여자친구분이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말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일부러 호기심 가득한 척 물었습니다. 기훈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진심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처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전화를 끊는 걸 잊었나 봐요.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젠장, 실수였어.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가봤는데 가짜 주소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녀가 부계정으로 저랑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닉네임이 소란마을 건어물녀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이런 곳이 있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지 닉네임 하나 때문에 이런 산골짜기까지 찾아오다니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기훈 씨는 화로를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제 그녀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불을 갑옷처럼 두른 채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맞지? 저는 안도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분간 하나 씨 댁에 머물겠습니다. 네. 안 돌아가신다고요? 기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저를 피하는 건 아마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 마을 사람이 되어서 그녀를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부분은 맞았는데 뒷부분은 대체 무슨 소리람. 원래 제 계획은 그를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찾는 사람이 없다고 알려준 뒤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훈 씨는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그는 양계장 앞에 서서 저를 도와 닭모이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양계장이었구나. 그는 모이를 한 움큼 쥐고 쭈그려 앉아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병아리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의 손을 쪼아대기 시작했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장면이었다면 그림 같았겠지만 닭에게 모이를 주는 모습은 뭐라 평가하기 애매했습니다. 기훈 씨는 병아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어미는 어디 갔어요? 어미요. 어제 저녁 식사 때 형님이 맛있다고 극찬하셨잖아요. 토종닭이라 쫄깃하고 맛있다고. 기훈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바구니에 남은 모이를 땅에 쏟아 부으며 임무를 완수했죠. 홀로 남은 기훈 씨는 비통한 눈빛으로 병아리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께서 위가 안 좋으셔서 특별히 묽은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솥뚜껑을 여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죽이 어디 갔지? 그때 기훈 씨가 칭찬을 기대하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돼지 밥도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바빠 보여서 제가 대신 좀 덜어줬어요. 저는 곧장 돼지우리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의 솥뚜껑을 열어보니
다행히 돼지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돼지들은 이미 배불리 먹은 상태였고 여물통에는 아직 묽은 죽이 조금 남아 있었죠. 기훈 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솥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참을성 있게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솥은 돼지죽 끓이는 솥이건 우리 식구 밥하는 솥 그리고 저건 알아요. 닭 모이 끓이는 솥이죠? 아니요. 저건 목욕물 데우는 솥이에요. 솥에서 목욕을 한다고요? 네, 밑에서 불을 떼고 안에 작은 나무 의자를 놓고 들어가서요. 소란마을의 겨울은 추워서 몇십 년 동안 다들 이렇게 목욕했어요. 기훈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긴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시골이 아니에요. 상상보다 더 춥고 더 가난해요. 적응 못할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럼 하나 씨는 왜 안 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훈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씨, 원래 도시에서 온 사람이죠? 아침에 닭장 뒤에 숨어서 통화하는 거 봤어요. 유창한 영어로 해외 파트너랑 무역 이야기를 하던데요. 할머니 모시고 여기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 씨 능력이라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그러고 보니 전에 어느 도시에서 일했어요? 저는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죠. 하나야. 큰일 났어.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기회를 틈타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에서 홀로 사시는 오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야, 아무래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오씨 할머니는 마음씨 곱고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문 앞에 앉아 햇볕을 쬐시고 아이들이 근처에서 놀면 사탕을 나눠주시곤 했죠. 마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무슨 큰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할머니는 요즘 들어 밤 11시만 되면 방에서 어린아이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섬뜩한 소리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다고 하셨죠. 며칠 동안 향을 피워도 소용이 없었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오늘 밤 할머니 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기훈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서방도 하나랑 같이 가거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할머니는 벽에 걸린 제 부모님의 낡은 결혼사진을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늙은이 앞에서 시치미를 떼고 있어? 저는 기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알아차린 듯 곧장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하나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오씨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저는 기훈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초에 심한 열병을 앓으신 후로 가끔 기억이 오락가락하신다고요? 밖으로 모시고 나가 살자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군요. 전부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오씨 할머니는 기이한 소리가 밤 11시에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죠. 추울까봐 할머니께서 거실에 화로를 피워주셨고 저는 그 안에 고구마 2개를 던져 넣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기훈 씨는 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추측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귀신 무서워해요? 네. 누가요? 기훈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는 형 중에 도사가 있는데 이런 심령 현상 같은 건 그 형이 분석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반쯤 하던 그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빛이
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왜 신호가 안 터지지? 산속이라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건 흔한 일이에요. 기훈 씨는 조용히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슬쩍 제 옷자락을 잡는 것을 저는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씨도 웃을 줄 아네요. 웃으니까 예쁜데 왜 그렇게 차가운 척해요? 제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남자는 게임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서둘러 화제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제 1분 뒤면 11시예요. 하나야, 그놈이 올 시간이다. 방 안에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기훈 씨도 제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오씨 할머니는 방의 모든 불을 켜고 촛불까지 2개나 켜놓으셨습니다. 정각이 되자 익숙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정 없는 기계음이 밤중에 울려 퍼지니 기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와 기훈 씨는 서로를 마주보고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장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쪽을 찾아봐요. 전 이쪽을 볼게요. 오씨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제가 침대 밑 틈새에 끼어있는 휴대폰을 꺼낼 때까지도요. 화면은 여전히 진동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씨 할머니는 그제야 그게 손주 녀석의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장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녀석은 부모님의 감시 아래 매일 공부만 하다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밤마다 몰래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놓았던 겁니다. 도시로 돌아가기 전 할머니 댁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떨어뜨리고는 잃어버린 줄 알고 가족에게 말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 밤 11시가 되면 알람이 울렸던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처절한 울음소리에 녀석이 단단히 혼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기훈 씨를 끌고 나왔습니다. 더 있다가는 할머니가 손주 주려고 아껴둔 과자를 다 꺼내주실 것 같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왕씨 아저씨 댁 닭장을 닫아드리고 오씨 할머니 댁에 열린 대문을 잠가드렸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밝은 달빛이 오솔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달은 그림에서나 봤어요. 제 뒤를 따르던 기훈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 씨가 소란마을에 남은 이유군요. 마을에 젊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모두가 하나 씨를 필요로 하니까. 제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암묵적인 긍정이었죠. 제가 마을로 돌아온 것은 단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할머니처럼 떠나는 법을 모르거나 이미 떠날 힘조차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 세상의 편리함을 이곳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갑자기 등 뒤에서 기훈 씨가 부딪혀 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사실 예전부터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등 뒤에서 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뭔데요? 혹시 무슨 향수 써요? 향이 아주 자연스럽고 좋던데?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매일 장작 패서 그래요? 며칠 더 장작 패면 형님한테서도 저랑 똑같은 냄새 날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앞에 이웃들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4번이나 집 앞을 지나가기도 했죠. 기훈 씨가 제 등 뒤에서 물었습니다. 다들 뭘 보는 거죠? 아마 제가 오씨 할머니 댁괴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구경 왔나 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훈 씨를 주방으로 밀어넣고 돼지죽을 끓이라고 시킨 뒤 밖으로 나가 동태를 살폈습니다. 역시나 하룻밤 사이에 마을의 소식통인 오씨 할머니가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점이었죠. 하나야, 남자친구랑 아주 깨가 쏟아진다며? 결혼 날짜는 잡았니? 언제 할 거야? 하나 언니, 임신했다면서요? 네. 무슨 헛소리예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줌마들을 해산시키고 이 모든 소문이 근원지인 옆집 중학생 녀석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한테 임무를 하나 주겠다. 저 사람이 내 먼 친척 오빠라고 동네방네 소문 좀 내줘. 녀석은 건방지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난 뭐 해주는데요? 뽀로로는 이제 질렸고 포켓몬 카드도 다 모았는데. 아이패드 빌려줄게. 녀석은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코를 한 번 쓱 닦더니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러 달려갔습니다. 어쨌든 소문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우선 기훈 씨를 집안에 붙잡아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 안팎을 다 뒤져도 보이지 않았죠. 날은 어두워지는데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뒷산으로 올라간 건 아니겠지? 겨울산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길을 잃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기훈 씨는 도시 사람이라 시골 생활에 익숙지 않았고 만약 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고 뒷문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나 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나 씨. 기훈 씨가 다시 한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들었고 감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도움을 청하다가 저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제 모습은 눈물범벅에 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 꽤나 꼴싸나웠을 겁니다. 미쳤어요. 할 일 없어서 남의 집감나무에는 왜 올라가요? 누구 놀래키려고.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기훈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홍시가 너무 예뻐서 따려고 했는데 올라와 보니 손이 닿질 않아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부르지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재빨리 눈물을 닦고 사다리를 가져와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기훈 씨는 멋쩍은 듯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진짜 울었어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집에서 새총을 가져와 돌멩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가지에 달린 홍시를 향해 정확히 2발을 쏘았죠. 홍시 2개가 눈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훈 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홍시를 주워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여자친구 찾으러 같이 가줄게요. 만약 없으면 그냥 돌아가요. 여기 있어봤자 저한테 방해만 돼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꼭 떠나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제 감기가 나아버리고 제 목소리처럼 제 감정도 더는 숨길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봤죠? 여기 형님이 찾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기훈 씨를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3륜차는 미리 예약해야 했습니다. 저는 밭두렁을 걸으며 물었죠. 그때 뒤따르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기훈 씨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전에 어느 도시에서 일했는지. 그는 빛을 등지고 서 있었지만 저는 그의 시선에 모든 것이 꿰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천이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날도 어두워지는데 빨리 돌아가요. 저는 그가 계속 추궁할까 두려워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옆집 꼬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녀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나 누나. 누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뭐. 녀석은 제 아이패드를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배틀그라운드 랭킹이 엄청 높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기훈 씨의 표정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녀석에게 달려가 아이패드를 빼앗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누가 게임하래? 방학 숙제는 다 했어? 누나가 하라고 읍. 녀석은 황급히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약속 안 지키네. 근데 누나 닉네임 진짜 촌스러워요. 토인이 뭐예요, 토인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기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인, 눈도 깜빡 안 하고.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예요. 소금 안 먹는 소인배,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거 제 계정 아니고 사촌 동생 거예요. 사촌 동생이 하나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3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젠장, 이놈의 입은 왜 다물지를 못하는 걸까? 제가 이를 악물고 있을 때 기훈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돌아서서 정식으로 인사하지 그래?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랜선 여자친구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지만 연이은 새 질문 속에서 저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기훈 씨는 저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나 가지고 논 거였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훈 씨는 웃음기를 거두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을게. 아직 나 좋아해?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아마 우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기훈 씨가 소란마을에 온 지 닷새째. 저는 그가 논두렁에 서서 가족과 영상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뉴질랜드 여행 제안을 거절했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시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너 사기당한 거 아니니? 납치된 거면 눈을 3번 깜빡여봐. 저는 그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가난한 시골은 범죄가 많다는 편견, 어린 말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은 정말이지 우리 집 뒤의 소란산맥보다 더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산을 넘지 못했죠. 저는 이 마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마침 국가에서 농촌발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저는 소란마을이 약초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려면 모든 것을 일구는데 최소 6년은 걸릴 겁니다.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좋아했던 건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현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기훈 씨는 빠르게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홀로 마을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읍내까지 사람 1명만 태워다 주세요. 설이라 손님 안 받는데 10만 원 드릴게요. 천천히, 조심해서 가주세요. 기훈 씨는 떠나면서 저희 집 나무 탁자 위에 5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숙식비라고요. 정말이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눈을 치우면서도 그가 생각나고 오씨 할머니 댁 콩씨를 따면서도 그가 생각나고 할머니 머리를 빗겨드리면서도 라면 한 그릇을 끓이면서도 그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으면 가서 붙잡아. 됐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야, 오늘 내 머리를 5번이나 빗겨졌다.
내 머리카락 몇 가닥 남지도 않았어. 저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는 거리나 시간에 대해 그 아이에게 물어는 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감정은 다시는 못 느낄지도 몰라. 가서 확실하게 말해. 후회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훈 씨와 랜선 연애를 하던 시간 동안 저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현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은 더는 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가 떠나자 저는 미치도록 그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끝나더라도 확실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전거에 올라타고 마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막 다다랐을 때 돌아오던 삼촌과 마주쳤습니다. 하나야, 가지 마라. 방금 돌아오는데 큰 나무가 쓰러져서 국도를 막았어.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보았습니다. 과연 커다란 고목이 쓰러져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차가 갇혀 있었지만 읍내 교통경찰은 아직 오지 않았죠.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군내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까지 났다고요. 저는 길가에 서서 혼란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미친 듯이 기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추위에 손가락이 굳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 휴대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저는 길을 정리할 사람을 찾으러 돌아가려 했지만 미끄러운 길 때문에 자전거 바퀴가 헛돌아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진 채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훈 씨가 마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배낭을 메고 있었죠. 노란 불빛 아래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씩. 다음 순간 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좋아하면서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이게 다 형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형님을 향한 제 마음은 어젯밤에 내린 눈처럼 하룻밤 사이에 제 세상을 온통 뒤덮어버렸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그가 물었습니다.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 그는 저를 더욱 힘껏 껴안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저와 기훈 씨는 5년 뒤 정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먼저 돌아가야만 했죠. 떠나기 전 우리는 마을에서 낚시도 하고 홍시도 따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며 마지막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몫의 경악과 새 몫의 의심, 그리고 새 몫의 차마 말 못할 무언가가 섞인 눈빛이었죠. 누구에게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씨 할머니만이 문 앞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며 저를 보고 혀를 쯧쯧 찰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할머니가 어제 구워 먹은 닭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산 뒤 공터에서 구웠고 뒷정리도 깨끗하게 했어요. 어머, 망측해라. 말하는 것 좀 봐. 오씨 할머니는 황급히 귀를 막으셨습니다. 네. 연애하는 거 맞지? 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너희 둘이 손잡고 뽀뽀하는 거 다 봤어. 할머니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쁜데 어떤 남자를 못 만나겠니? 왜 하필이면 먼 친척 오빠랑 사귀는 거야?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인데.
저는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옆집 꼬마에게 소문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을 소문으로 덮으려 하다니 정말이지 제 머리를 돌로 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소문 좀 바로잡아주면 뭐 해줄 건데?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나 못 믿겠어요. 게임이나 같이 해줘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남자친구 엄청난 고수거든. 마을의 약초 재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년간의 시험 재배 끝에 소란마을 전체의 수입은 2배로 늘었죠. 세 번째 봄, 저는 재배 면적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기훈 씨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틈틈이 게임을 하며 애틋한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었던 저는 일이 바빠지기 전에 서울로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기훈 씨의 회사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정 팀장 그리고 윤하나.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옆에는 낯선 여비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친한 척 다가왔습니다. 이야, 우연이네. 여기서 널 다 보네. 그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제 수수한 옷차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어때? 우리 회사 밑에서 아직도 일 못 구했어? 면접 보러 왔으면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오지. 저는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선을 넘고 있었죠. 정말 일자리 못 구했어? 정 안 되면 딱 붙는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이라도 신어보든가? 내 장점을 살려야지.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그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입 좀 헹구시죠.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 있던 여비서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새로 온 비서인가 보네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인간 여직원 상습 성추행범이에요. 제가 퇴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여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슬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 팀장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분노에 차 제 어깨를 거세게 밀쳤습니다. 미쳤어. 저는 그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심장이야 사람 살려. 연기하지 마. 주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정 팀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흐물흐물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맞았네. 사람이 사람을 치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기훈 씨였습니다. 설마 이 꼴을 보게 될 줄이야. 기훈 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정 팀장을 밀치고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저는 당황해서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집 자식인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정 팀장이 말을 반쯤 했을 때 기훈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이고, 강 총괄님. 그는 기훈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저 여자가 쇼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해고했더니 앙심을 품고 저러는 겁니다. 정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훈 씨는 저를 등 뒤로 보호하며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윤 대표님은 제가 약초 사업건으로 모신 분입니다. 정 팀장님과 무슨 상관이죠? 제가 본 것은 방금 정 팀장님께서 윤 대표님께 폭력을 행사한 장면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CCTV에도 다 찍혔을 겁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비용은 물론 제가 부담하고요. 정 팀장은 황급히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비서를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시키십시오. 그가 돌아보자 여비서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 씨는 제 예전 회사가 현재 자신들의 협력사이며 자신이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비록 정 팀장의 돈을 쓰는 것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제가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런 인간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제 기분을 눈치챈 기훈 씨가 꽃다발을 사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내 약초 샘플을 보고 아주 큰 관심을 보였어. 장기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소란마을의 약초가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흥분해서 기훈 씨를 껴안고 그의 이마에 뽀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뒤에서 연결해 준 거 아니지? 기훈 씨는 어이없다는 듯 그러면서도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 윤하나, 넌 정말 잘 해냈어. 황무지를 개간하고 약초를 심고 정성껏 돌봤잖아. 내가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하면 이 정도 성과는 당연한 거야.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둘은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 한 명은 천장을, 한 명은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정 팀장의 여비서도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했네요. 그녀가 돌아서서 문을 닫으려 할 때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팀장님도 정 팀장님에게 성추행당하셨죠? 기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추행. 누가 누구를? 젠장 나만 당한 줄 알고 말 못했는데 저 증거 있어요. 고소하고 싶어요. 저랑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기훈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정 팀장의 좋은 날도 이제 끝났어. 서울을 떠나는 날, 제 마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정 팀장은 여러 여직원의 공동 고소로 기훈 씨 역시 인성이 나쁜 사람과는 협력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는 곧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죠. 오랜만에 돌아온 소란마을. 저는 곧장 밭으로 달려가 약초 상태를 살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온갖 꽃들이 만발했고 약초밭도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매일도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았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밭두렁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밀짚 모자를 쓴 채 저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기훈 씨의 즐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 연차 10일 냈어. 자기 약초 심는 거 도와주러 왔지?